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수는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2,40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각종 편의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꺼내려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과 층층이 쌓인 고층 아파트에서 내놓는 생활 하수들. 버리고 묻어야 할 것이었던 생활 하수는 최근 생활에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 바이오가스는 순수한 국산 에너지입니다. 이제 하수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어주고 친환경 시대를 열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 하수 재활용률을 10% 올리겠다 하는 이런 그 로드맵을 가지고 버려지는 물에서 자원으로 탈바꿈한 하수.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지금 진화하는 중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 인간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 하수. 하지만 이것이 돌고 돌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인구의 증가와 생활 양식의 발전으로 물 소비량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그만큼 생활 하수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 하수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610만 세제곱미터. 그 처리 비용만도 연간 6조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삶의 부산물 하수. 과연 어떻게 처리 또 관리되고 있을까? 이런 생활 하수에는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하수와 함께 음식점에서 버리는 하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상황.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있어 대부분 기름을 사용하는 데다 이런 기름 성분이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버려지면서 하수의 오염은 점점 심각해진 상태다. 여기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외식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 그만큼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 역시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식당은 돼지족을 직접 삶아내 즉석에서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돼지족에 간장 등의 소스와 한약재를 넣고 장시간 푹 삶아낸 족발. 달고 짭조름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선 오랜 시간 삶아내야 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그렇게 족발을 삶아내고 난 뒤 통 안에 남는 것은 물과 뒤섞인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 이게 족발을 삶고 나오는 초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조금 삶고 난 다음에 식히면은 이제 물보다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기름을 뜬 거를 바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름을 푸고 있습니다. 돼지족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이지만 예전엔 따로 처리하는 과정이 없어 일반 하수와 같이 버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많이 찜찜했죠. 이게 아무래도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버리면서도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 물재생센터. 서울 9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모두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일일 200만 톤가량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남 물재생센터는 서울에 위치한 4개의 물재생센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가정용 폐수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산업용 폐수들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버려지는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 이곳 물재생센터로 유입된다. 그리고 침사지에서 1차로 물리적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돌이나 모래와 같이 비중이 커 물속에 가라앉는 물질을 침전시켜 분리하고 비중이 작아 물 위에 뜨는 물질은 스크린을 통해 걷어낸다. 분리해낸 흙과 모래는 따로 건조시켜 매립한다. 침사지에서 처리된 하수는 유입 펌프를 지나 최초 침전지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약 2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물보다 무거운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이곳은 최초 침전지라서 우리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 하수가 부유물이나 이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침전되는 부분으로 이물질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상태에서 생활 하수로 다음 단계로 넘겨주기 위한 공정입니다. 최초 침전지에서 걸러지는 오염물질을 오니 또는 슬러지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하천에 다량 퇴적되면 수중의 산소를 소비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최초 침전지에서 처리된 하수는 호기조로 이동한다. 호기조는 공기방울을 불어넣는 탱크와 같은 곳인데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다량으로 번식해 유기물을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 슬러지로 만든다. 즉,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하수를 정화시켜 강과 바다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제대로 된 하수 처리를 위해서는 항상 미생물의 개체를 적절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생물들을 계속 사멸하지 않게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염류를 주입을 함으로써 이 미생물들이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조를 거친 하수는 최종 침전지로 이동해 약 3시간가량 머물게 된다. 이곳은 최종 침전지로서 포기조에서 활성된 슬러지가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 침전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처리되고 상등수는 한강으로 나가게 되고 각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부유물질을 이곳 최종 침전지에서 다시 한번 가라앉혀 맑고 깨끗한 처리수를 얻게 된다. 그리고 소독조에서 마지막으로 대장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한강으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여러 단계 고도의 하수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물재생센터는 각 과정을 거치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제거율 최고 95%, 부유물 제거율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물재생센터에 최초 유입된 하수, 즉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고 버린 물의 상태와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방류되는 물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최초 유입된 하수는 처리된 하수에 비해 BOD는 7배 이상, 대장균의 수는 무려 288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우리의 수준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수질 기준도 저희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수준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개선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의 처리 및 관리는 상수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문에 처리 과정에 있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하수의 수질 상태를 수시로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다. 단계별로 실험을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그 즉시 그 해당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개선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수 처리 시설은 악취와 집값 하락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수 처리 기술의 발전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저희가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5번씩 5회 토요일 이름만 빼고 좀 여기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 순찰도 돌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았을 때는 악취가 좀 많이 나서 혐오실 시설로 참 저희가 참 옮겨달라 여러 가지 민원도 냈는데 지금은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거의 악취는 뭐 없다고 봐도. 또 최근에는 하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혐오 시설에서 이제는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하수 처리장이 이때까지 옆에 주민분들이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혐오 시설로서 인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한다. 과거에는 슬러지를 탈수해 단순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 활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슬러지의 수분을 분리시켜 농축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화조로 옮겨 20일에서 40일 정도 체류시키면서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슬러지의 유기물이 분해되어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도 99.5%의 메탄가스는 압축, 정제해서 물재생센터의 자체 연료로 사용하거나 차량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하수에서 우리가 처리돼서 나가는 가장 큰 부피는 이제 물이죠. 그래서 그 물의 재활용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미생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그 부피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산물도 저희가 다시 이제 에너지화 시켜서 이제 고용화 시켜서 유론으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적절하게 분쇄해서 바이오가스화해서 수소나 메탄가스를 해소하는 것까지. 서남 물재생센터에 위치한 바이오메탄가스 충전소. 이곳에는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차들로 늘 북적인다. 고유가의 울상지는 운전자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연료를 제공하는 덕분인데 바이오메탄가스가 바로 그 주인공. 요즘 대부분의 버스는 천연가스인 LNG를 압축한 CNG를 연료로 사용한다. 대기오염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이곳에서 판매되는 압축 바이오메탄가스인 CBM은 효율은 CNG보다 약간 낮지만 나머지 장점은 그대로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최근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 2년 4개월 정도. 장점은 연비가 좀 많이 나오고 가격이 좀 싸고. LPG에 비했을 때? LPG에 비했을 때 한 30%는 싸죠.
실제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며 운전자들을 힘들게 했던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CNG나 CBM은 리터당 1,000원을 넘지 않았고 CBM은 항상 최저 가격을 유지했다. 택시 기사님들에 따르면 9km 내지 10km를 달리기 때문에 다른 연료에 LPG나 다른 연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마다 한 달에 한 4~50만 원씩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슬러지는 탈수 과정을 거쳐 수도권 매립지로 모여든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인 수도권 매립지 한켠에 위치한 이 시설은 1차로 바이오 메탄 가스를 추출하고 남은 그야말로 하수의 찌꺼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슬러지들은 이곳의 첨단 시설에서 또 다른 가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하루 1,100톤씩 반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톤의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면은 220톤의 건조 슬러지가 생산되는데 전량 태안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여겨졌던 하수, 그 중에서도 찌꺼기를 가공해서 만드는 고체 연료. 이곳의 공정은 수분을 포함해서 진득한 상태인 슬러지를 고체화시키는 과정이다. 둥근 통 안에 슬러지를 넣고 돌리면서 수분을 5% 이하로 골고루 남기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의 핵심. 수분 포함이 고르지 않고 진흙처럼 뭉쳐있는 슬러지에서 균일하게 수분을 빼는 고난도의 작업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작은 알갱이의 고체 연료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하수 슬러지는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는 처지였다. 이후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보도블럭 등에 사용됐지만 재활용되는 슬러지는 채 30%도 되지 않았다.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었는데 환경오염 방지 조약인 런던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2011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와 함께 처리 대란이 예상됐다. 다행히 수도권에선 2012년 2월부터 이곳 하수 슬러지 연료화 시설이 가동되었고 현재 수도권의 모든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0톤의 슬러지를 전량 수거하여 고체 연료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제까지 쓰레기로 여겨졌던 그저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하수 슬러지는 이곳에서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민간 폐기물 시설에선 톤당 13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들지만 이곳에선 톤당 7만 원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부수적으로 에너지까지 얻고 있다. 지금 하수 처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개념이지만 오염물질을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연료전지라고 해서 이제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 전자의 흐름을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그 처리뿐만 아니라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을 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난방에 이용하는 것이다. 하수 열 난방 시스템의 경우 하수관 바닥에 열 교환기를 설치해 열을 채집한 후 온도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다각도의 연료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초입 단계일 뿐 본격적인 해결을 위해선 식당 하수 처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음식점의 기름과 단백질 성분 등이 아무런 거름 장치 없이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생활 하수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하수.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성분을 따로 배출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들 영업점에 관한 관리 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막상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음식 폐기물이랑 함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별도로 수거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영업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겨울철 추운 속을 달래는 따끈한 곰탕을 판매하는 이곳에서는 일반 하수와 함께 버리던 동물성 기름 성분을 지난해부터 분리 배출하기 시작했다. 소고기에 여러 부위를 넣고 장시간 우려내는 곰탕은 살결 사이사이에 있던 지방이 녹아나와 구수한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선 녹아나오는 기름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손님들이 기름기를 드셔야 되니까 그건 또 뭐 건강상도 좋지 않고 또 이 기름기 우리 몸에 뭐 섭취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기름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질이 고기의 사이사이에 있어 결국은 물로 장시간 우려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한솥을 끓여낼 때마다 주방에선 육수 위로 뜨는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오랜 시간 푹 고안해야 제맛을 내는 육수인지라 거기서 떠내는 기름도 꽤나 많은 편. 조리를 하며 걷어낸 기름은 분리수거시킨다. 기름만 완벽하게 분리시키지 못하니 통 안엔 기름과 물이 같이 섞여 있다. 육수 양에 따라서 육수 한 솥 삶을 때 대개 한 3분의 1 정도 통에 나옵니다. 요새는 거의 이제 저희가 처리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수에 흘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저희도 너무 좋죠. 지금 수거를 해가시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모아놓은 동물성 기름은 모두 서울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2012년부터 실시한 이 동물성 폐유 모으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통이네요. 예, 세 통 맞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골칫거리였던 기름덩어리를 편하게 폐기할 수 있어 좋고 환경적으로는 오염을 막고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주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당에서 모아놓은 동물성 기름을 가져가는 수거 차량. 기름을 싣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유지 전문 업체. 경기도 유일의 동물성 폐유 처리장인 이곳은 수도권은 물론 대전 지역의 폐유까지 수거, 제법 많은 양의 폐유를 처리하고 있다. 물을 포함하면은 하루에 10톤인데 순수 기름으로 계산하면 5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동절기 때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처리 능력이 3톤에서 4톤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들어오는 양을 전량을 다 5톤 정도 다 소비를 하고. 공장 한켠에 쌓인 수많은 통들이 바로 폐유를 모아오는 통이다. 소규모의 식당부터 대규모 식품 가공 공장까지 폐유를 모아오는 곳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소나 돼지의 기름이다. 지금 보시는 게 동물성 기름 중에서도 제일 단단한 우지 기름입니다. 설렁탕 기름인데요.
이것은 영상 기온에서도 사람의 손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조금 더 날씨가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면은 벽돌과 마찰을 냈을 때도 벽돌이 먼저 파손이 되지 기름 자체가 뭐 균열이 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봄이 되면은 하수구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이 소기름입니다. 식당에서는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폐유는 이곳에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 힘들게 모아온 수거통은 물과 분리해서 기름만 따로 모으기 위해 가열 설비로 옮긴다. 수거통을 거꾸로 쌓는 것은 열에 의해 굳어있던 기름이 녹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동절기에는 80도 이상의 온도로 3시간 가까이 가열해 주어야 비로소 굳었던 기름이 액체로 변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세제나 비누 이런 업체에다 판매를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2009년도에 바이오 디젤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박사님들이 연구 발표를 하셔가지고 바이오 디젤 업체에서도 동물성 기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업체가 지금 현재는 바이오 디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낸 기름은 몇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치며 미세하게 남아있던 나머지 수분을 제거하고 완전한 기름 성분만 모으게 된다. 그러나 식물성 기름에 비해 동물성 기름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은 쉽게 굳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정제 탱크의 내부는 항상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분리된 물 역시 정제 과정을 거쳐 위탁업체에 보내진다.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다가 가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죠. 어떨 때는 문전박대도 많이 당해봤고요. 당신네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걸 국가에서도 하수구에 버려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민간업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저희 아이들과 미래의 수질이나 환경 그걸 생각해서 모으면 자원이고 언젠가는 이게 에너지가 됐든 간에 배출하신 분들도 자기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폐유는 해마다 10만 톤가량. 그리고 이 가운데 71%가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려지는 실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가정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450톤 정도 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3,15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수거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의 수거율이 15%에 불과한데 이번 위탁 협약을 계기로 2014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활 하수에 대한 문제는 버려진 하수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하수를 버리기 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폐식용유 20ml에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4,000리터가 필요해야 돼요. 그럼 양을 계산을 해보시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게 되었을 때 하수오염이 되거든요. 폐식용유들을 다 수거해 와가지고 합성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연세제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만큼 만들어 가정에서도 쓰고 남은 폐식용유가 골칫거리이긴 마찬가지. 버리는 기름도 문제이고 그것을 닦아내는 데 사용하는 세제까지 2배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골칫거리 폐식용유를 모아 생활용품을 만들어 쓴다면 환경도 살리고 화학세제 대신 천연세제를 사용하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폐식용유로 만드는 비누는 그 재료도 간단해 물과 수산화칼륨인 가성가리만 준비하면 끝. 미리 만들어 놓은 가성가리수와 폐식용유를 혼합한 다음 저어주면 걸쭉한 형태가 되는데 적당한 사이즈의 틀을 찾아 2주 정도 이 액을 굳히면 별다른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도 세제를 만들 수 있다. 제 손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게 정말 좋고 기분도 굉장히 개운하고 만들어서 쓸 때 세제 같은 것도 또 다르고요. 옷감에 대한 느낌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그래요. 만들다 보니까 환경에도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자연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 뭐 친환경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직접 만들어 쓰니까 우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훨씬 더 믿음이 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제는 그 성분이 지방산 소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분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 그래서 화학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화학 제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해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일부러 친환경 세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냥 써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합성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했을 때 주부 습진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습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고도 말씀하세요. 천연 세제 만들기 강사인 김나나 씨는 강의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천연 세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제예요. 이게 천연세제입니다. 네네. 아까 그렇게 만든 젤리가 물을 부어놓으면 이렇게 녹아요. 이걸로 이제 주방 세제도 쓰고 세탁 세제도 쓰고요. 주방 세제까지도 모두 친환경 세제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김나나 씨. 뭐 주방용으로도 쓰고 그러니까요. 한 번 만들면은 한 열흘 정도 쓰나요? 열흘에서 한 달? 많게는 한 달? 천연 세제는 합성 세제에 비해 기름이 쉽게 닦여 물 사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척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딱 뾰족뾰족한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잘 닦이거든요. 세척력은 정말 뒤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한 번 손을 대야 되니까 그거 귀찮아 하시는 건데요. 한 번만 이렇게 손 대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도 않고. 직장 생활을 하던 김나나 씨가 천연 세제에 관심을 갖고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아이들 덕분이다. 우리 둘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맨날 피가 범벅이 되고 고름으로 막 온몸이 진물이 나고 이래서 옷을 빨다 보면 제가 세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 새로 빤 옷만 입히면은 애가 미친 듯이 긁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세제들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애가 확실히 좋아지는데요. 그 아이가 좋아지기 전에 제가 먼저 좋아지더라고요. 주부 습진도 없어지고 손도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굉장히 촉촉해지고 그래서 좋다는 걸 알았어요. 화학 비누를 만지는 것은커녕 합성 세제로 세탁한 옷만 입어도 피부 반응을 일으키던 아이였지만 천연 세제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할 정도로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 세제 설비도 뭐 안 가려워요? 아토피에 괜찮아요? 네, 전혀 이상 없고요. 하나도 안 가려워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자주 하게 되고요. 하는 것도 재밌어졌어요. 아들 덕분에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김나나 주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도 사실 주부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자연세제로만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폐식용유를 모으는 일에 동참한다. 가끔씩 뭐 샴푸 많이 쓰지 말아라, 비누 같은 것도 많이 쓰지 말아라라고 하시긴 해요. 생활 하수 줄이기에 앞장서는 이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려운 하수 살리기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그 지구의 환경을 살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을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거를 바꿔 나가게 하는 게 제 목표기도 하고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로, 그다음에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경기도 부천시 시민의 강. 총 길이 5.5km로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시민의 강은 인공 하천으로는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고 또한 하수 처리장의 물을 재활용한 친환경적 하천이기도 하다. 저희 시가 80년대 말과 90년대 말에 중동과 상동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도시화와 기존에 있던 천들의 복개로 인해서 건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생활하수를 활용해서 한번 여기 강을 만들어 보자. 2002년 착공해서 이듬해 준공한 시민의 강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어엿한 생태공원의 모습을 갖추었고 부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한 곳이 됐다. 항상 1년 내내 좋은데요. 봄 새싹 날 때도 좋고요. 가을에 이제 단풍 불면 저쪽에 보면 막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물이 있다라는 거, 물 흐르는 것만 봐도 차분해지고 좋아요. 삭막한 도심을 깨우는 녹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곳. 하수 처리장의 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만큼 부천 시민의 강은 맑고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다양한 물고기들. 여기가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상급수질이었어요. 게다가 다시 기계장치를 높여가지고 지금 2급수가 흐르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수생식물을 심어요. 여기다 뭐 창포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계속 정화식물들을 심어서 계속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없던 뭐 미꾸라지도 생기고 또한 달팽이 이러한 종류까지 지금 계속 늘어서 물고기류만 한 6, 7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시민의 강에 흐르는 물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시민들이 버린 하수. 그 탄생지는 굴포천 하수 처리장이다. 이곳에서 매일 2만 톤이 넘는 물을 공급받으며 시민의 강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하천이 됐다. 네, 여기 제2형 처리 시설은 생물막 여과 방식이라 그래서 안트라사이트, 흔히 이제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미생물들을 부착시켜서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시키면서 양질의 제2형 처리수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한 번 걸러진 물을 다시 한 번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하수. 이제 시민의 강은 부천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다.
예, 어쨌든 하수물로 하다 보니까 뭐 버리는 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더운 날은 그냥 여기에 그냥 발 담그고 있어도 아무 이상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에서 시민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수는 제법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보란 듯 사랑받는 물이 됐다. 그리고 이제 부천 시민의 강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뭐 10년이나 20년 계획을 가지고 이 하수 재활용률을 10% 올리겠다 하는 이런 그 로드맵을 가지고 그 예산이나 정책적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도 벌써 이 하수의 재활용 기술이나 그 정책을 우리가 그 벤치마킹하거나 이렇게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루에 1,600만 세제곱미터 이상 방출되는 하수. 버리면 폐수이지만 가꾸면 빛나는 보석이 되는 하수는 더럽다는 오명 대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수가 또 얼마나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